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을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대선 주자들의 첫 번째 합동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행과 홍준표 지사가 여권의 새로운 얼굴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 관련 소식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더불어민주당 첫 합동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거 뭐 사실 처음부터 합동 토론회 라디오니 뭐니 이래서 좀 공방이 좀 많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후보들의 공약 알아볼 수 있는 첫 기회가 될 텐데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현재 독주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가 과연 독주할 만큼 소양이 있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당원들이 아마 이번 토론을 통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고 예. 또 하나 두 번째는 상당히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하여서 비문진영, 비민주당 당원 네, 이런 네. 분들이 과연 문재인 대표로 안 될 경우에 그것을 대체할 만한 역량이 안희정 후보에게 있을까? 네. 안희정 후보가 단순히 전략적으로 대연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포용의 정치를 구사할 만한 그런 소양이 있을까? 이런 네. 부분들을 아마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의 독주 가능성, 또 안희정의 포용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뭐 어떤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체로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네. 지금 이제 3자 대결 구도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 민주당 경선이. 그런데 토론회를 통해서 이 구도를 바꿀 수 있을지 이게 관전 포인트잖아요. 일단 관심이. 네. 문재인 전 대표가 계속 이제 유력 주자로서 이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 3자 토론회가 지금 안희정 지사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네. 이른바 그 선한 의지 발언 뭐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것을 만회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마 두 후보가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아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거예요. 1위 후보니까. 아무래도 1위 후보니까 뭐 공략 대상이 되겠죠. 과거에 뭐 대선 구도도 항상 그래 왔으니까. 예, 예. 그래서 뭔가 이 토론을 통해서 새롭게 바뀔 수 있을까가 역시 관심거리인데 네. 역대 쭉 경험을 보면 말이죠.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뭐 완전하게 선거의 순위가 바뀐다니 후보의 그 지지율 순위가 바뀐다니 이런 얘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결정적으로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 이런 것들이 아닌 다음에는 네. 예. 그래서 역시 이제 어쨌든 안희정 지사가 얼마큼 문재인 후보를 따라 붙을 수 있느냐 전 네. 대표를 이게 일단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당장 어제 나왔던 저희가 지지율 그래픽을 좀 보면요. 문재인 후보가 35.2%인데 그 뒤를 바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홍준표 지사의 등장 역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 둘의 등장이 어떤 문재인 독주 체제를 좀 흔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문재인 대표가 현재 거의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대안, 주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그 사실 그 중간에서 흔들리는 분들이 아직 문재인 대표에게 절대적으로 붙고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박스권을 탈출해서 35%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네. 그래도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헤매던 보수층 그리고 중도층에게 대안이 있을 수 있다. 그 문재인 대표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황교안 총리나 그리고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좀 못 짚고 지나간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요.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격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좀 낮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신의 강점을 좀 드러내고 문재인 전 대표의 약점을 좀 드러내 보이려면 어떤 점을 좀 공략할까요? 아마 안희정 지사는 최근에 대연정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예.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외연 확장의 한계로 지적된 부분들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을 공략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네. 또 지금 최근에 보면 아주 쟁점별로 상당히 극명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절대 자유한국당과 연정할 수 없다라는 네. 게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 네. 그러나 안희정 지사는 지난번에 새누리당과도 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그 발언을 강화한 거죠. 네. 자유한국당과 연정할 수 있다. 네. 막 그런 쪽에 상당한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게 누가 되더라도 물론 예, 예.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는 거긴 합니다만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여소야대는 불가피하다. 예.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연대나 협치가 없으면 꼭 뭐 개헌을 고리로 한 뭐 대선 전 연대가 아니더라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일단 아까 우리 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략적으로 보수 중도를 껴안기 위해서 지지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연정을 얘기한 게 아니라 현재의 정치 구도나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연정해야 된다. 네. 이런 쪽으로 아마 이제 그 쟁점 축이 형성이 된다면 네. 그건 확연하게 갈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사드 배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안희정 지사는 한미 합의가 존중돼야 된다고 얘기했고 문재인 전 대표도 사드는 반대하지만 뭐 안희정 지사도 반대한다고 얘기했어요. 단지 한미 간 합의라서 존중돼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문재인 전 대표도 다음 정부를 남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반대한다는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건 큰 쟁점축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정 관련한 거, 협치 관련한 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서로 공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 오늘 이제 안희정 후보가 네.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희정 후보가 지난번에 지지율이 빠진 이유는 네. 첫째는 원래 안희정 후보를 노무현의 적자로 생각해서 지지했던 분들이 네. 본인들이 그 싫어하는 자유한국당이나 어떤 뭐 이런 분들과 연대한다는 것에 대해 실망해서 나간 분도 있지만 예. 두 번째는 안희정 후보가 본인의 어떤 선의 발언을 번복하면서 본인이 어떤 그 대연정에 대한 얘기가 단순히 전략적인 것이 아니었냐라고 불안해하는 중도층, 중도보수층이 지지를 철회한 두 가지 요인이 저는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각가지 어떤 그 연설에서의 어떤 룰의 어떤 제약에도 불구하고 뭐 시간 제약 이런 것, 네네. 주제 제약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의 룰이요. 네, 그렇죠. 안희정 후보가 본인의 의사가 분명히 어떤 쪽인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이번에 저는 그 안희정 후보에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둘 다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그 개헌안을 국회에서 합의하면 수용하겠다라는 뜻도 밝혔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어떤 당내 경선에서 어떤 판도의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을까요? 개헌도 굉장히 중요한 그 토론의 공방의 소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안희정 지사를 포함해서 여러 지금 뭐 대선 유력 주자들이 이 대선 주자들이 어쨌든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물론 이 문재인 전 대표도 개헌의 당위성에 공감하지만 대선 전에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탄핵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갈리는 거예요, 입장이. 그래서 아까 연정과 협치란 부분과 그리고 개헌과 사실상 연계성 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아마 그 부분도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의 그 공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역시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이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공학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변화라든지 개혁 이런 것들에 반대한 세력이다라고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몰아붙이겠죠. 안희정 지사나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부분이 상당히 공방의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헌 문제가. 개헌 문제와 아까 연정 문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토론의 주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앞서서도 이제 그 차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안희정 지사의 어떤 포용 능력도 좀 궁금해한다. 왜 그러냐면 현 정부에 실망한 보수층들이 안희정 지사에 좀 거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들 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상당히 그 안희정 지사가 아까 이번 토론에서 상당히 승부수를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제가 보면은 이분이 진짜 승부를 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느낌이 든 게 개헌에 대해서 수용 태도를 밝혔단 말입니다. 이 개헌이라는 것은 현재 중요하게 중도 내지 보수 세력과의 통합하는 데서 중요한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어떤 그 이슈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헌을 본인이 받고 개헌을 받으면서 두 가지 중요한 지점, 다시 말하면 권력 분정과 그리고 임기 3년 단축 이 부분을 내용적으로 받았다는 거는 이분이 대연정 문제를 그냥 지나치는 일과성 전략으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연정을 통해서 본인이 한번 승부를 걸어보려는 것이구나라는 느낌을 주는데 글쎄 또 이것이 그 토론에서 어떤 반론에 부딪혀가서 본인이 또 이렇게 퇴각할지도 모르는데 한번 퇴각했으니까 어떤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입니다. 정체성과 관련해서 분명한 어떤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신 부분. 그래서 안 지사로서는 아까 우리 차 의원님 말에 적극 공감하는 게 어쨌든 토론회가 됐건 그 이유가 됐건 승부를 던져야 돼요. 이는 사실 그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장. 그래서 뭐 새누리당과의 연정, 뭐 최근에 자유한국당입니다만 처음에 그 얘기했고 사드 배치 문제 얘기했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중도나 특히 보수층에게 적합한 그러한 이제 아젠다나 이슈를
제기를 했단 말이죠. 예. 네. 그러면서 지지율이 올랐어요. 네. 근데 아까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른바 선의 발언.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희정 지사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선의 발언도 이제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딱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집토끼들. 이건 좀 아닌 거 아다. 네. 아닌 거 아닌가. 이래서 상당히 이탈한 것 같고.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해명했는데 역시 계속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과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승부를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갈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네, 부분이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저희가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좀 잠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탈당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향후 행보에 대한 시나리오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그분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모르는데 현재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비례대표를 몇 년 더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미련은 안 가질 것 같고 네. 본인이 그 킹메이커로서의 아마 역할을 해보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개헌이라는 이슈가 이분에게 있어서 단순하게 어떤 봉사자로서의 킹메이커가 아니라 주도적인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고 네. 그러한 그 어떤 그 계기들이 제가 볼 때는 이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이후에 상당히 국민 정서와 그로 인한 어떤 정치적 이슈, 이 프레임이 많이 바뀔 거다. 네. 그 바뀔 때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대립보다는 예. 포용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되고 그럴 때는 그 개헌이라는 문제가 네. 등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네. 이렇게 예측하면서 이분이 사실 예측을 참 잘하니까 예측을 네. 잘해서 5번이나 비례대표를 했으니까 네. 예, 예측을 잘하니까 아마 그런 예측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그런 개헌을 하기 위한 자신의 운신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자신의 행보를 하기 위해서 탈당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지금 안희정 후보가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연대를 하면서 개헌을 수용한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굳이 또 탈당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 안희정 지사에게 거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탈당설이 쭉 수그러드는 듯 했다가 다시 나오는데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계속 말씀하신 대로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방법은 없지만 그래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네. 본래 이제 킹메이커로서의 역할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예. 것이 일반적인 관측들이었잖아요. 예, 네. 예. 우리 본인도 그 부분에서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고, 예. 근데 최근에 좀 기류는 스스로 출마할 수 있다라는 기류가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쪽에 이제 무게가 약간 실리는 분위기인데, 예. 결국은 김종인 전 대표, 정운찬 전 총리, 그리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런 분들과 어쨌든 비문 연대를 구성해서 예. 바른정당과도 연대를 하고. 네. 국민의당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경선이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네네. 후보를 단일화시킬 수 있다면 네. 그야말로 완벽하게 비문연대가 구성되는 거죠. 문재인 대 비문재인 구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이제 일단 고리가 개헌인데 전 개헌이 점점 이 현실에서는 좀 멀어지는 게 아니냐 네. 현실적으로 대신 당장 대선 전에 개헌은 못하더라도 대선 후에 개헌을 공약할 수 있는 거죠. 문재인 전 대표도 그런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문제는 이 김종인, 정운찬, 정의화 등등 이런 연대가 단순히 연대로 그칠 것이냐 예. 아니면 정말로 구체화돼서 네. 정말 선거 구도를 양강 구도로 갈 수 있게 갈 것이냐가 예.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지금 짧게 결론만 내면 판을 뒤집을 만큼이 된다고 보세요. 현실적으로 저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않아 여러 보인다. 그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 후보가 이렇게 도드라지면은 그게 가능한데 예, 구심점이 될 수 있는데 예. 특별하게 압도적인 후보가 없잖아요. 이 이른바 비문 진영에. 네. 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뭐 변수가 있죠. 아까 말씀처럼 탄핵이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네, 그 네. 이후에는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저는 변수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차 의원님은 어떻게 결론만 말씀해 주시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비추면 지금 2달 남았지만 네. 사실은 과거에 비춰보면은 네. 이게 2달이 한 6개월 정도에 해당됩니다. 네네네. 이 6개월 정도의 지지율 35% 받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많이 꺾어졌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서 각 후보 진영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지지율이 진폭이 있을 것이고 네, 또 네. 새로운 후보들이 또 등장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황교안 대행의 발언 하나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조찬 기도회 연설에서 한 건데 이게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워낙 뭐 정치적으로 해석을 안 할 도리가 없죠. 황교안 대행의 지지율이 뭐 아까도 나왔잖아요. 네. 2위까지 올라가고 예. 이러다 보니까 저기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임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 저분을 굳이 꼭 네. 정치적으로 대권 출마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만 꼭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런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네. 단지 현재의 국면이라든지 현재 또 황교안 대행이 처한 위치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네. 저건 조찬 기도회이기 때문에 그건 기독교 모임이잖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국가 조찬기도회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건 저 무슨 행사인가요? 모르시는 분들 국가 조찬기도회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 행사인가요? 조찬 기도회가 이제 오래된 모임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정부 관리들도 포함돼 있고 네. 그래서 저거는 뭐 이번 이 박근혜 정부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고 해서 계속 있어왔던 충분히 거죠. 참석할 수 있는 거죠. 장관들도 갈 수가 있는 네. 것이고 그래서 저건 국가를 위한 기도회거든요. 정말로. 네. 뭐 이 특정 종교를 말씀드려서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기독교 교회에서 기도할 때 저는 국가를 위한 기도 많이 해요. 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교회를 좀 다니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저분을 억지로 자꾸 무슨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거다. 네. 네. 라고 이제 언론이 원래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예. 꼭뭐 그런 부분이 있는 점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다양한 저는. 해석을 해보는 네. 거죠. 제가 해석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황교안 총리가요. 네네. 법무장관도 원래 예정되지 않았었어요. 또 국무총리도 예정되지 않았어요. 아, 대행도 예정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사표 쓰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대행이 됐잖아요. 자 그럼 해석해 볼 만하겠군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네. 때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했지만 예. 이 역정이 예. 본인이 이 의사와 무관하게 상당히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위치들이 결정되어 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안 되고는 상당히 나의 운명, 환경에 따라서 결정될 거다. 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그 아주 그 과하게 해석해 보면은 예. 지지율이가 20% 이상 넘으면 네. 아마 운명 네. 내지는 뭐 기독교이니까 주님의 명령 아닐까 이렇게 아마 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10%대입니다. 자 예. 그럼 지금 최신 나온 갤럽 여론조사가 지금 막 올라왔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34%, 안희정 충남지사 15%,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9% 나왔는데요. 황교안 권한대행 8%로 지난주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렇다면 아직 그러니까 아까 네. 여론조사가 또 다르잖아요. 또 다릅니다. 여론조사가 워낙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응답률도 한 10%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예. 방금 말씀드렸는데 저렇게 황교안 대행이 또 저렇게 지지율이 처지니까 네. 과연 출마할 수 있겠냐? 아까 우리 20%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현재 상황으로 20%까지 치고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아 보여요. 처음에 굉장히 이제 보수층들의 기대 네. 그리고 지금 바른정당이나 그 자유한국당의 네. 지지율이 좀 약하잖아요. 그 네.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 황교안 대행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나 희망 같은 것들이 반영돼서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요즘 조금 그 동력이 떨어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기도 말씀 다시 드리면 네. 막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 자신의 인생관이고 사생관일 거 아니에요. 예, 예. 종교에 대한.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응답이 있으면 할 수 있겠다라는 뭐 해석도 가능하겠죠. 근데 일단 지지율이 자꾸만 저 정도 되고 특별한 동력이 없으면은 황교안 대행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살아왔던 경험이라든지 네, 관료로서 상당히 정제되게 살아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지지율이 저렇게 나온다면 이런 생각도 네. 좀 듭니다. 네. 자, 이어서요. 황권한 대행과 함께 사실은 뭐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이 워낙 세신 분이어가지고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을 또 한번 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속 시원한 발언이라고 해석하세요? 어떻게 지지층 결집을 위한 발언이라고 해석을 하세요? 제가 자유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제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조금 객관적으로 안 들릴 수 있는데 저는 뭐 이분이 상당히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네.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이것이 현재 보수층에게 있어서 문재인 대표나 그 안희정 지사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지만 예. 반면에 아직은 홍준표 지사가 본인의 어떤 그 긍정적 포지티브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 네.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 발언으로 이 이제 사이다 발언으로 이 홍준표 지사가 앞으로 그 대권 주자로 뜰 것인가 안 뜰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요. 물론 현재 홍준표 지사는 황교안 총리에 대한 지지도와 마찬가지로 네, 네, 네. 워낙 후보가 없으니까 네. 일정하게 이제 관심 그런 대상으로서 이제 갑자기 부각한 거는 있지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으로 쭉 걸어가야 될 여정에서 네. 이거는 한 일부에 불과하다. 어떻게 이분이 자신의 정책과 자신의 행보를 제기를 해서 뜰 것인가 이거는 좀 아주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그럼 보다 객관적으로 좀 아니, 말씀. 저는요 네네. 이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치가 지금 품격이 떨어진다라고 계속 지적돼 왔고 네. 뇌물 먹고 자살. 전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 같은 효과. 네. 왜냐면 홍준표 지사가 시계 검사로도 유명한 분이고 네. 검찰 시절에 검사 시절에 정말로 정정당당하게 정의롭게 많은 수사를 했던 분이잖아요. 현재 그리고 어쨌든 보수의 아이콘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네. 뭐 다른 후보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으니까 보수 쪽에서. 네. 근데 뭐 이렇게 뇌물 먹고 자살했다 뭐 이것도 별게 뭐 대장이 자살하지 않았냐 문재인 전 대통령. 대장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잖아요. 네, 네. 그 말을 이렇게 좀 하면은 최근에 무슨 뭐 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뭐 막말 많이 해서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하고 무상급식 중단시켰잖아요. 그래서 나름 어떤 보수층들이 보기에는 보수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네. 대한 어떤 정의롭다, 옳다, 그러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말이죠. 현실적으로.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꾸 얘기해서 이게 과연 사이다 발언이냐. 사이다 발언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발언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걸 정치인이 대리해가지고 국민의 대표로서 얘기할 때 저건 사이다 발언이다. 분명하구나 입장이. 이런 게 사이다 발언인 것이지 뇌물 먹고 자살했다. 이건 글쎄요 이게 과연 보수층에게 노이즈 마케팅으로 과연 맥힐까. 전 그렇게 이건 썩 포지티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런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네. 동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다 상대에게 상처 주는 것도 또 생각해야 돼요. 진보 진영에서 사실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적폐청산, 부역자, 광신도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현재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의 연계와는 상관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무슨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느니 대통령이 무슨 어디로 도망가느니 이런 식의 발언들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거는 좀 그런 홍준표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참 독설이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돌이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 네. 제가 보면은 너무너무 그것이 또 광범하게 퍼져 있어요. 거의 하여튼 이런 문제는 제가 마침 차제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 양측이 말의 수위가 너무 높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 너무 많이 뱉어내고 있고 네. 물론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의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를 지적하셨는데 그렇다고 네. 제가 태극기 집회 때 한 말을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양쪽이 지금 과열되고 있고 탄핵 선고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코앞에 왔어요 지금. 인용기각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긴장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양측이 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감정도 개입돼 있고 문제의 본질과 다른 쪽으로도 가고 있고. 네네. 태극기 집회는 이걸 안 보니 무슨 한미 동맹 쪽으로 막 연결시키고 또 아까 말씀처럼 이 촛불 집회 쪽에서는 다른 이름이 부역자 이런 용어를 쓰니까 이 네. 태극기 집회 측에 참가한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거슬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럴수록 정치인들이 이런 말 하지 말아야죠. 그럴수록 정치인들이 이것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구나 대선 유력주가 될 수도 있는 분이 현재 경남지사잖아요. 그렇다면 여당 의원이 됐건 야당 정치인이 됐건 이런 말씀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양쪽 집회에 있는 분들을 좀 다독을 수 있지 않겠어요? 상대방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서로. 네. 앞서 저희가 황 권한대행 또 홍준표 지사 이야기를 나눠본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수 쪽에서는 대안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인데요.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떤 필담을 나눈 것이 사진이 하나 포착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좀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보면 황 또 이렇게 써 있고요. 홍 이렇게 써 있고요. 가운데는 유승민. 좀 많이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저 사실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이렇게
필담, 문자 주고받는 거 다 일부러 보여주라고 한다 이런 해석들도 많지 않습니까? 큰 A4 종이에다 저렇게 써놓은 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저렇게 썼을까요? 해석을 좀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네. 그 별 의미 없는 메모 같습니다. 만약에 예. 기자들한테 찍힐 것을 예상을 하고 네. 그랬다면 좀 더 정제된 그런 언어와 정제된 그 도식으로 좀 했어야 되는데 네, 저거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찍히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쓴 메모에 불과합니다. 예. 좀 아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왕 찍힐 거면은 예. 상당히 메시지 담긴 말을 쓰지. 예. 뭐 하여튼 제가 저 보도가 난 이후 저희가 든 생각은 네. 그렇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사진이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근데 이 의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말이죠. 네네.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후보가 지금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구상을 하는 일단의 모습은 보여지는 거예요. 저게. 네. 황교안 대행은 어떻게 출마해야 된다. 그리고 홍준표 지사는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이 배어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기자들이 꼭 찍어라 뭐 했는지 그런 걸 떠나서 네네. 그 고민의 일단이 드러나 있잖아요. 게다가 이걸 바른정당으로 이제 탈당해서 나갔지만 유승민 예. 의원이 유승민 의원도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이 뭔가 보수를 좀 범보수가 집결해서 문재인 전 대표 등 이른바 야권 주자들에 대항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그대로 배어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전 저걸 보고 황대행 보고 제발 좀 빨리 출마 표사를 해달라. 또 유승민 의원 빨리 합치자 이런 해석들이 아닌가. 그런 바람 같은 건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이걸 네. 보고서 그렇게 하시오. 네. 꼭 그렇게는 했겠어요. 저는 그거라기보다는 네. 그런 이 정우택 원내대표의 고민이나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계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배어나온 메모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차 의원님처럼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도 될. 근데 이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고민은 있어요. 지금 네.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는 후보가 부각되고 있지 않으니까 예. 일정하게 이런 그림들을 그려요. 지금 우리 그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예. 황교안 대행과 홍준표 지사가 서로 경선에 참여해서 경선의 어떤 이벤트 효과 그런 효과를 일으키고 네. 그것이 또 다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또 단일화를 하면서 또 이중의 이벤트 효과를 일으키면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 후보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정치공학적 발상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별로 의미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사실 대다수의 그 어떤 그 열망 네. 이것을 덮을 수 있는 화두가 보수층에서 제기돼야 되는데 그것을 제기하지 못하면 네. 아무리 공학적으로 저렇게 만들어도 별로 저는 그 효과가 없을 거라고 감동이 봅니다. 없는 거다. 네. 자, 이번에는 바른정당 이야기도 해볼게요. 오늘부터 후보 등록을 시작하는데 등록은 오늘 시작하는데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문을 열어두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다고 해석도 봐야 있고요. 되겠죠. 그런 네.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른정당의 그 유승민 의원하고 남경필 지사 네. 이 지지율이 영 어떻게 잘 오르질 않아요. 예. 어떤 반등의 기회가 거의 안 보인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 두 분이 여러 가지 공약도 세우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잘 그 의미 있는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역시 정치 현실은 지지율이거든요. 예. 그게 아무리 10%밖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저는 꼭 그렇게 보진 않아요. 원래 여론조사가 그래 왔어요. 예. 그래서 하나의 추세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것이 그대로 대선으로 연결된다고 전혀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 하나의 추세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문을 열어놓은 게 아니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 후보들의 아까 뭐 정우택 원내대표 메모도 말씀 나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다. 네. 연대도 그렇고 또 다른 후보군도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의 이인재 전 의원도 그렇고 뭐 김문수 지사도 뭐 요새 김문수 지사 얘기는 약간 뜸하긴 한데 네.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원유철 의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밖에 다른 분들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기대 같은 거. 네.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남경필, 유승민 그 후보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언론에서 봤을 때 처음에 이분들이 탈당을 하고 창당을 해서 후보로 나올 때 야, 이분들이 과연 이제 진정한 보수로서 자유한국당을 대체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선입견이 사실은 뭐 언론들 기자들 식자층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네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정치의 ABC가 좀 안 된 판단이었다. 네. 정치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자기가 소속된 집단과 자기가 추구하는 이념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분이 이 그 정치인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건 간에 예.
그러한 그 자신의 어떤 그 아까 얘기했던 조직과 이념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는가가 첫 번째 판단 기준인데 이분들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운명을 했다가 싫다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과거 새누리당이 걸었던 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헌신짝 차버리듯이 또 버리곤 했어요. 바른정당으로 출발하자마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결코 동의하지 않고 곱게 보지 않는 거죠. 따라서 처음에 이분들을 상당히 대단히 어떤 이분들이 어떤 뭐 뭔가 어떤 그 점수를 딸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언론과 식자층이 네네네. 사실은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간과한 거였죠. 저는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은 절대 극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바른정당에서 처음엔 초장에 이렇게 갈짓자 행보를 보이다 요즘 좀 그나마 좀 당의 어떤 정체성이나 방향 같은 게 정리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평가대로라면 새로운 어떤 후보들 문은 열어놨지만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를 좀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은 네네. 어떤 이렇게 행위자라면 예. 그냥 관찰자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행위자라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고 네. 바른정당의 문이 아무리 널리 열려 있어도 예. 바른정당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 하다못해 저기 정운천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바른정당에 대해서 처음에 그 상당히 호감을 가졌다가 지금 자기가 출마 안 하면 안희정 후보를 돕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미 이분도 보는 거예요. 이분도. 제가 볼 때 정운천 총리도 그렇게 정치를 정확하게 읽지는 못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분조차 그렇게 볼 정도이면 바른정당의 여태까지 했던 행보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실제 일반인들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바른정당의 뭐 지금 정운천 전 총리도 그렇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그렇고 이분들을 염두하고 열어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요. 물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바른정당의 정체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하게 일단 탈당을 했으니까 아주 좀 이른바 보수의 적통 세력들이 보기에는 저 바른정당은 일단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 운명을 같이 하지 않았구나라고 해서 지지를 철회할 수 있지만 지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밖에 중도층들도 있는 거거든요. 중도도 한 20% 내지 30% 된다고 볼 때 그러려면 확실하게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 지난 18세 선거인을 인하 같은 경우도 그냥 중도 진보 쪽으로 확 가버리든가 예. 18세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예. 뭐 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문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저 정당은 과연 보수인가 진보인가 우리 현실 정치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이른바 그래서 집토끼 얘기도 하고 산토끼 얘기도 많이 네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바른정당은 중도 진보 또는 중도 보수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일관성 있게 정체성 있게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어떤 때는 상당히 그 좀 개혁적이고 야당에 또 부합한 얘기도 하고 예. 반대로 어떤 때는 완전히 또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헷갈리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지지층이 하나의 견고하게 정체성 있는 지지층이 결집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바른정당이 갖고 있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태생적 한계가 아닌가. 네. 과감하게 정말 승부를 던지지 않으면은 지금 이 상황을 바른정당이 타개하지 어렵지 않겠는가. 단지 지금 이제 아까 메모에 그 정호태 원내대표가 뭐 황홍 뭐 유승민 이렇게 썼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하고도 연대길이 열려 있는 것이고 네. 또 국민의당과 이른바 비문 진영과도 열려 있다고 좀 봐요. 네. 그걸 잘 활용한다면은 뭔가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겠으나 네. 그것을 활용하는 어떤 특별한 계기라든지 승부수가 없으면 네.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자유한국당과의 연대의 길도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아직 열려 있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아직 저는 열려있다고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문 닫았다는 얘기도 하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네. 여기 세간에서 또 많이 얘기하는 게 가짜 보수, 진짜 보수 얘기하는데 네. 그것도 저는 실제 정치 이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네. 가짜가 어디 그 진짜가 있습니까? 그 보수 내의 스펙트럼이 넓은 거죠. 그래서 예. 처음부터 이 사실은 이제 바른정당이 나가면서 우리는 진짜 보수고 자유한국당은 가짜 보수다 얘기했던 것 자체가 네. 이게 좀 그 사실 자신들이 스탠스를 잘못 취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먹던 그 국그릇에 침 뱉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는 좀 버리고 우리가 같은 보수니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원래 뿌리도 같고 네. 실제 요즘에 정책적으로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면은 결국에는 정책적인 어떤 생각도 기조가 같으니까 결국에는 같이 합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